회장님, 이 박스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열면 우리 다 죽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야? 고작 알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명령이야? 70대 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알바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스를 귀에 바짝 갖다 대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들리세요? 이 째깍거리는 소리. 3분도 안 남았어요. 지금 당장 대피하셔야 합니다. 째깍?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회장님 귀에는 안 들리죠. 주파수가 2만 헤르츠 근처라서요. 저도 간신히 잡아낸 겁니다. 알바생이 박스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회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손 못 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뛰셔야 합니다. 알바생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70대 노인을 등에 업다시피 끌고 물류창고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비상구를 빠져나온 지 정확히 15초 뒤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창고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을 물들이며 솟아올랐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노인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불길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저기 내가 서 있던 자리잖아. 조금만 늦었으면 나는. 네, 회장님. 뼈도 못 추릴 뻔하셨습니다. 알바생이 먼지를 털며 일어나더니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오늘 여기 오시는 거 아무한테도 안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깜짝 시찰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폭탄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을까요? 회장님, 동선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 그럼 이게 사고가 아니라. 네. 누군가 회장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요. 알바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단돈 시급 10,000원짜리 택배 알바가 대한민국 물류재벌 1위의 운명을 뒤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천재 엔지니어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일장 천재의 추락. 4년 전 미국 보스턴 MIT 공가대학 졸업식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동양인 청년이 졸업장을 높이 들어 올리자 장내가 떠나갈 듯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혁, 물류공학과 수석 졸업.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 개발로 세계 물류혁신 대상 최연소 수상. 25살의 이준혁은 그야말로 하늘이 낸 천재였습니다. 그가 개발한 인공지능 물류 알고리즘은 배송 시간을 30%나 단축시켰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그를 모셔가려고 줄을 섰습니다. 준혁아, 축하한다.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영상통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이창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트럭 운전 그만하시라고요. 뭔 소리야? 나는 트럭이 좋아서 하는 거야. 걱정 말고 내 앞길이나 잘 챙겨라. 아버지 이창호는 40년 넘게 트럭 운전사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전국 팔도를 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핸들을 잡고 졸음과 싸우며 아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준혁이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새벽 배송을 도맡아 하며 푼푼히 모은 돈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라. 아버지는 안 도망간다. 영상통화를 끊고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했고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준혁의 미래는 그야말로 장밋빛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1년 뒤 대한민국 서울. 준혁은 국내 굴지의 물류기업 세진로지스틱스의 최연소 연구소장으로 입사했습니다.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그의 기술력을 탐낸 회사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장님,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물류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면 배송 오류율을 0.1%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준혁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고 시스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준혁 씨 맞습니까?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적 없는데요. 준혁은 영문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연구 데이터가 경쟁사로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이준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 그의 계좌로 입금된 5천만 원, 그의 이메일로 전송된 파일들. 완벽한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명입니다. 제가 왜 제 기술을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소리야? 자백하면 형량이라도 줄여주지. 준혁은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야, 그 산업 스파이 새끼 아니야? 유출범 주제에 무죄래. 돈으로 무마한 거 아냐? 업계에서 그를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넣는 족족 퇴짜를 맞았고 면접에서조차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MIT 수석 졸업, 세계 물류혁신 대상 수상. 화려했던 스펙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재 엔지니어 이준혁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방. 한평 남짓한 공간에 이준혁이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고 나니 수중에 남은 건 이번 달 고시원비가 전부였습니다. 내일 당장 뭘 먹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준혁아, 잘 있었냐? 그럼요. 잘 있죠. 밥도 잘 먹고 있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에 컵라면 하나로 버티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 진료 결과 나왔어요? 그게.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가 얼버무렸지만 준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창호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담당 의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직접 오셔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로 드리기엔 좀 그렇네요. 아니,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간암 3기입니다.
간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석 달입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간암이요? 아버지가?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간이식 수술이라 2억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입원비와 약제비까지 하면 이 2억이요?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2억 원. 지금 그에게는 이번 달 고시원비도 겨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준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트럭 핸들만 잡고 사셨습니다. 졸음을 쫓으려고 피로회복제를 달고 사셨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못하면서 전국을 누비셨습니다. 그게 간을 망가뜨린 줄도 모르고요.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배송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간이 버티질 못한 겁니다. 준혁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돈만 있으면 되는데,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휴대폰을 들어 알바 앱을 열었습니다. 학력 무관, 경력 무관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대성물류 메가센터 야간 분류 알바. 시급 10,000원. 경력 무관. 대성물류. 업계 1위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낮에는 돌아가는 물류센터가 밤에는 알바생들로 북적였습니다. MIT 수석 졸업한 천재 엔지니어가 택배 박스나 나르는 신세라니. 세상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자존심 따위는 이미 사치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작정이었습니다. 해보자. 뭐든 해보자. 준혁은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장 물류창고의 밤. 대성물류 메가센터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거대한 물류기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야간 알바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고 중장년층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자, 신입들 여기 모여. 오늘 처음이지?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손짓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준혁도 그 무리에 끼었습니다. 일은 간단해. 저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박스 나오면 지역별로 분류해서 해당 구역에 쌓으면 돼. 수도권은 A구역, 충청은 B구역, 호남은 C구역.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스 던지지 마. 파손되면 니들 월급에서 까는 거야. 알바생들이 흩어져 각자 위치로 갔습니다. 준혁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위잉. 거대한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박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혁은 정신없이 박스를 집어들어 구역별로 던졌습니다. 아니, 던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팔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MIT에서 논문 쓸 때보다 힘드네. 준혁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물류센터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더니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저거 누구야? 몰라. 한정수 회장님이야. 대성물류 창업주시잖아. 헐, 회장이 이 시간에 왜? 깜짝 시찰이래. 가끔 이러신다더라. 알바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로 70대 노인이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성물류그룹 회장 한정수였습니다. 한정수 회장은 맨바닥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물류업계 1위의 제국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트럭 한 대로 시작해 40년 만에 매출 30조 원의 거대 그룹을 만들어낸 전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수행비서가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회장은 물류센터 곳곳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은 괜찮군. 직원들 복지는 어때? 네, 작년보다 20% 개선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재산이야. 직원들 잘 챙겨. 회장이 알바생들이 일하는 구역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위잉, 끼기기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준혁의 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지? 준혁이 고개를 들어 벨트를 살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벨트 속도가 0.3초 느려졌어. 뭔가 걸린 게 있나? 준혁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벨트 위를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특정 박스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저거 평범한 택배 박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게 중심이 이상해.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준혁은 자기도 모르게 그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진동. 아주 미세한 진동이 있어. 박스를 귀에 갖다 대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이건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정수 회장이 준혁이 있는 구역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서가 박스 더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이 오늘 밤 수도권으로 나갈 긴급 배송 물량입니다. 그래, 한번 보자. 회장이 준혁이 들고 있는 박스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박스는 뭔가? 순간 준혁이 박스를 확 뒤로 뺐습니다. 회장님, 이 박스 절대 열면 안 됩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열면 우리 다 죽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준혁을 제지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이. 회장님한테 뭐라는 거야? 저리 안 비켜?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스를 회장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소리, 째깍거리는 소리 안 들리세요? 회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회장님 귀에는 안 들리죠. 주파수가 2만 헤르츠 근처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들으세요. 저도 간신히 잡아낸 겁니다. 2만 헤르츠?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혁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모기 소리 같은 고주파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들을 수 있어요. 이건 타이머 소리예요. 폭발물에 연결된 타이머요. 폭발물?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네. 3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하셔야 해요. 준혁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회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손 못 놔? 설명은 나중에요. 지금은 뛰셔야 합니다. 야, 저 미친놈 잡아. 수행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준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장을 끌고 비상구로 내달렸습니다. 70대 노인을 거의 없다시피 한 채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을 때 드디어 비상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더 멀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콱광. 등 뒤에서 굉장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충격파가 밀려와 두 사람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물류센터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을 물들이며 솟아올랐습니다. 새 세상에.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불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내가 서 있던 자리잖아. 조금만 늦었으면. 네. 회장님. 뼈도 못 추릴 뻔하셨습니다. 준혁이 먼지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찰과상이 나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네. 회장이 준혁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이 준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준혁입니다. 이준혁? 자네 어떻게 알았나? 폭탄이 있다는 걸.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느낌이랄까요? 저는 소리에 민감한 편입니다. 기계 소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알아챕니다. 그 박스에서 타이머 소리가 나더라고요. 타이머 소리를 귀로 들었다고? 네. 0.3초 간격으로 째깍거렸어요. 자녀 시간으로 환산하면 3분 정도 남아 있었고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보통 사람이 아니구만. 뭐 하던 사람이야? 그냥 알바생입니다. 택배 분류하는. 알바생치고는 너무 똑똑한데 자네 학력이 어떻게 되나? 그건 왜요? 궁금해서 그래. 말해봐.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MIT 물류공학과 나왔습니다. 뭐? MIT? 회장이 기겁을 했습니다. MIT 출신이 왜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어? 그것도 야간 분류 알바를? 사정이 좀 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의 설명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와 경찰차가 몰려왔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준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도 데려가. 같이 타. 네. 비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데려가라면 데려가는 거야. 빨리 움직여. 검은색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회장이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혁? 솔직히 말해봐. 자네 정체가 뭐야? 정체라뇨?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자네는 그냥 알바생이 아니야. MIT 출신이 왜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폭탄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다 말해봐. 준혁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물류센터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산업 스파이 누명을 쓰고 업계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무도 저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바나 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 스파이 누명? 네. 누군가 저를 모함했습니다.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회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일하게 된 건가? 대성물류에서?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학력 무관, 경력 무관인 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급해서요. 돈? 얼마나 필요한데?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2억입니다. 2억?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아버지가 간암 3기예요. 간이식 수술 안 하면 3달 안에 돌아가십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암이라고? 네. 아버지는 40년 넘게 트럭 운전사로 일하셨어요.
저 하나 키우시느라 밤낮 없이 핸들 잡고 전국을 달리셨죠. 그게 간을 망가뜨린 줄도 모르시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MIT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돈이 없어서 살려드리지 못한다면 저는 평생 사람 구실을 못할 겁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라고 했나? 네. 40년 넘게 하셨습니다. 회장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나도 트럭 운전사 출신이야. 네. 준혁이 놀라서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중고 트럭 한 대로 시작했지. 새벽 배송 다니면서 푼푼히 모아서 이 회사 만든 거야. 자네 아버지랑 같은 길을 달렸던 거지. 회장의 목소리에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얼마나 고된 직업인지 나는 알아. 졸음이랑 싸우면서 밤새 달리고 휴게소 의자에서 쪽잠 자고 그러면서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 악물고 버티는 거지. 회장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아버지, 내가 꼭 살려주지. 삼장 회장의 제안.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뒤덮인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택 같았지만 정문을 통과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나타났고 셔터가 열리자 최첨단 보안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개인 안전가옥이야. 회사 사람들도 이곳은 몰라. 회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앉자 회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준혁의 얼굴이 크게 떴습니다. 그 아래로 그의 이력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 29세, MIT 물류공학과 수석 입학,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 개발로 세계 물류혁신 대상 최연소 수상, 세질로지스틱스 최연소 연구소장 역임. 그리고 그 밑에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 기소, 무죄 판결, 업계 퇴출.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사를 하셨군요. 당연하지. 내 목숨 구한 사람인데 신원 파악 정도는 해야지. 회장이 화면을 끄고 준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왜 업계에서 쫓겨났나? 무죄 판결이 나와도 한번 찍히면 끝입니다. 산업 스파이 누명은 평생 따라다녀요. 어디서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전전하고 있었던 거고? 네. 제 스펙이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요. 회장이 한참 동안 준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눈은 거짓말쟁이 눈이 아니야. 네. 나는 40년 넘게 사업하면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봤어. 사기꾼도 보고 배신자도 봤지. 그런데 자네 눈은 달라.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눈이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거래를 하자. 거래요?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오늘 그 폭탄이 터졌으면 나는 죽었겠지. 그런데 말이야.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그 폭탄은 사고가 아니야. 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설치한 거야. 그것도 내 동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준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시찰 일정은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
나 혼자 결정해서 혼자 움직인 거야. 비서도 출발 직전에 알렸고, 그런데 폭탄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다? 그렇지. 그게 이상한 거야.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군가 내 핸드폰이나 차량에 도청 장치를 달았거나 아니면 내 측근 중에 배신자가 있거나 둘 중 하나야. 준혁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혹시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나 내부 갈등 같은 게 있습니까?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아드님이요? 한태준. 대성물류 부회장이야. 내가 은퇴하면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아직 물러날 생각이 없거든. 회장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놈이 요즘 이상하게 굴어. 이 사진들 만나서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혹시 오늘 일이 부회장님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확신은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내가 죽으면 제일 이득 보는 게 그놈이니까. 준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리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나를 도와줘. 도와드리라뇨? 내 보안을 맡아줘. 자네는 MIT 출신 천재잖아. 기계 소리만 듣고도 폭탄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알바생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해. 알바생이 내 목숨을 구했어. 학벌이나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능력이 중요한 거지. 회장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조건은 이거야. 자네를 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겠어. 연봉은 자네 마음대로 써. 그리고 회장이 펜을 들어 서류 한 곳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수술비와 치료비는 전액 내가 부담한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한 조건입니다. 과분하긴 뭐가 과분해. 내 목숨가인데. 아까우면 자네 목숨가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때? 거래 성립인가? 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창호 환자 간이식 수술비 및 치료비 전액 지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이 기회만 잡으면.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건 분명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회장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면 자신도 타겟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웃고 있는 아버지. 평생 트럭 핸들만 잡고 아들 뒷바라지한 아버지.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뭔데? 보안 권한을 주십시오. 기존 보안팀은 한 명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 마음대로 해. 이제부터 내 목숨은 자네 손에 달린 거야. 준혁은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40대 후반의 남자가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성물류 부회장 한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폭발 사고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태준이 허겁지겁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그의 연기가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눈빛이 이상해. 걱정하는 눈이 아니야. 뭔가 계산하는 눈이야. 한태준의 시선이 준혁에게 꽂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목숨 구한 사람이야. 네, 목숨을 구했다고요? 그래. 폭탄을 먼저 발견해서 나를 대피시켰어. 이 친구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야. 한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준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어. 폭탄이 터졌어야 하는데 안 터졌으니까. 그러시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한태준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 목숨 구해줘서. 근데 이름이 이준혁입니다. 이준혁 씨, 대단하네요. 폭탄을 어떻게 알았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네. 타이머 소리요. 한태준이 픽 웃었습니다. 타이머 소리를 귀로 들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 사람 좀 이상한데요.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이 친구는 MIT 출신 천재야. MIT? MIT 출신이 왜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사정이 있어. 그래요? 무슨 사정인데요? 한태준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끄고. 아버지,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을 데려오셨으니까요. 그때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내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네. 한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특별 보좌관이요? 이 알바생을요? 알바생이 내 목숨을 구했어. 내 아들은 못한 일을 이 친구가 해냈다고. 그건 그렇지만 아버지, 너무 경솔하신 거 아닙니까? 신원 조회는 하셨어요? 했어. 그래도 이건 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가 믿으면 됐어. 더 이상 말 안 한다.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준혁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귀갯말로 속삭였습니다. 야, 너 주제 파악 잘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빠져 죽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 알겠어? 준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부회장님, 양복 안주머니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오고 있네요. 뭐? 한태준이 흠칫 놀랐습니다. 녹음기 넣고 다니시나 봐요. 전자파가 희미하게 느껴지거든요.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급히 주머니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친 새끼가. 알겠습니다. 저도 주제 파악 잘하겠습니다.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한태준은 씩씩거리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놈이 점점 막 나가는구만. 회장님, 저분이 범인이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확신은 없어. 하지만 의심은 하고 있지. 회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흐려졌나 봐.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준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이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심정이 어떨까? 회장님,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일부터 제가 보안 시스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하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짙게 배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재를 나와 배정받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 회장의 안전가옥에 와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할 줄이야.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트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간암 진단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준혁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좋은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충고요? 회장 옆에서 얼씬거리지 마세요. 다칩니다. 뭐라고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알아서 처신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굳은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협박 전화라니.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군.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건너편 건물 옥상. 누군가가 망원 렌즈를 통해 준혁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준혁은 과연 회장을 노리는 자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태준 부회장의 음모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